안녕하세요. 자, 19세기 세도 정권 시기에는 이제 국가 기강이 문란해지면서 각종 이제 위조 사건이 많았다라는 이제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과거 부정 위조 사건과 관련 홍패 위조와 관련된 이제 사례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호패, 마패, 어보, 홍패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위조가 되는데 홍패 위조는 그 자체가 이제 이중적인 위조가 되죠. 홍패 자체도 위조하는 경우가 있지만 거기에다가 어보를 찍기 때문에 그 어보가 뭐 진짜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과거 합격증은 이제 대과, 본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대과는 문과나 문과에 대과에 합격하면 이제 홍패, 붉은 색의 그런 그 합격증을 주고요. 소과에 합격하면 이제 백패라고 해서 흰 그런 합격증을 줍니다. 홍패 위조 사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에서 이제 지난 조기철 사건에서는 이제 홍패를 위조해서 과거 합격을 거짓으로 꾸민 그런 사건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일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생략했는데요.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홍패 위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장 간단한 방법이 실제 홍패의 이름만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 이제 조기철은 아예 가짜였을 가능성이 많고요. 홍패 자체를 새로 만든 건데, 실제 홍패의 이름을 바꾸는 그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실제 누가 합격한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재밌는 것은 이 실제 합격자와 그것을 구입하려는 구매자가 성씨가 같은 사람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견적이 좀 덜 나오죠. 글자 3개를 지우는 것과 글자 2개를 지우는 것이 조금 다르죠. 한 글자 한 글자가 표가 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같은 성씨끼리 매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19세기 뿐 아니라 18세기 영조 때에도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기원이 좀 더 오래됐다고 볼 수가 있죠. 1763년 영조 39년 5월에 나온 기사를 보면 모화관에 거주하는, 모화관이라는 것은 청나라 사신을 접대하던 그런 객관입니다. 바로 이제 모화관 앞에 그 정문이 영은문이라는 거였죠. 그걸 이제 헐고서, 그러니까 이게 모화관이나 영은문은 중국의 4대하던, 청나라의 4대하던 그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독립협회가 생기고 나서 서재필을 중심으로 한 독립협회 인물들이 그 영은문을 헐고서 독립문을 세우죠. 바로 이제 그 독립문 쪽에 있었던, 그쪽이 이제 청나라와 중국과 오가는 그 길목이었으니까요. 그 모화관 쪽에 거주하던 이제 박수명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실제로 무과에 급제한 급제자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무과에 실제로 급제를 해도 지금식으로 치면 발령이 거의 안 났거든요. 만과라고 해서 실제로 10,000명까지는 안 되지만 수백 명을 막 합격자를 내니까 임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홍패를 받아봤자 쓸데도 없는 거죠. 명예는 있지만. 근데 그나마 그거라도 이제 있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200냥을 받고 자신의 홍패를 팔아요. 200냥이면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 비용으로 치면 쌀 한 40가마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당시로서는 큰 돈이죠. 그 당시 1년 군역을 대신한 군포가 1필, 그게 이제 2냥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의 군포값이라고, 1년 군포값이라고 보고 한 사람으로 치면 100년 동안 군포를 안 내도 되는 값이니까 굉장히 이제 그 많은 비용이죠. 200냥을 받고 자신의 홍패를 평안도 순천은 이제 두 지역이 있죠. 우리 전라남도 순천이 있고 전라도에 평안도에서 순천이 있었습니다. 근데 천자 이제 그 한자가 다르죠. 전라도의 순천은 이제 하늘천이고 이 평안도의 순천은 이제 그 내천입니다. 이 평안도 순천 사람인 박형주에게 팔아요. 그러면서 박수명이 왜 박형주에게 팔았냐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니까 성씨 같은 사람 일부러 찾았다. 글자 2개만 지우면 되니까 그랬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이제 이 홍패 위조와 관련된 이제 그
사건을 좀 더 사례를 몇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한용선의 사례가 있습니다. 1807년, 순조 7년에 포도청에서 조사받은 기록인데요. 이 한용선이는 48세로 당시 조사받을 당시에 황해도 문화 사람입니다. 문화연에 이제 용문방 1리에 살던 사람인데, 이 조사받을 때보다 한참 전인 한 15년 전쯤 되죠. 1792년, 이때 벌써 정조 때입니다. 1792년 정조 18년에 묵과를 보러 상경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상경을 서울로 올라와서 이백규라는 사람 집에 이제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낙방을 하고서 이제 아주 낙심을 했겠죠. 그러고 있는데, 이 이백규 집을 자주 드나들던, 이생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힘들게 과거를 보느냐, 급제한 사람 홍패를 사라. 그렇게 구입을 제안을 합니다. 이 사람도 아까 지난번 조기철 사건의 뭐 신종순처럼 그런 거간 비슷한 그런 역할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 비용이 50냥, 50냥으로 급제자 홍패를 사라. 굉장히 싼 값이죠. 50냥으로 그 홍패를 사라 해서 50냥을 주고 삽니다. 사고 그 창방, 즉 이제 방목 발표하고 급제자 발표한 뒤에 고향에 내려가서 이 한용선은 실제로 급제자로 행세를 해요. 그러니까 뭐 시골이면 또 그런 약간 그 사기가 좀 통할 수도 있었겠죠. 또 홍패가 상당히 위조가 잘 된 걸 수도 있고. 실제로 재정적인 이익도 얻었다고 해요. 어떤 방법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돈과 재물을 거두어들였다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국가 출신이라고 해서 또 지역에서 행세하면서 그랬겠죠. 아무래도 이제 지역이 작은 지역일수록 그런 급제자 출신이 많지 않으니까 아마 그런 약간 뻥이랄까요? 그런 게 좀 통할 수 있었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아무튼 이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홍패가 명예뿐 아니라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도 아마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자, 다음으로 또 한광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 한용선하고 같이 조사를 받는데 40세이고요. 이 한용선하고 윗마을 아랫마을이에요. 한용선이 이제 황해도 문화에 용문방 1리 살았는데 이 사람은 문화연의 용문방 1리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웃마을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1806년에 그러니까 요 조사받기 1년 전이죠. 묵과를 치르러 상경하는데 한용선과 함께 상경을 해요. 그러니까 한용선이 이제 이게 수상하죠. 벌써 10여 년 전에, 15년 전에 올라와서 가짜 홍패를 사서 이제 내려가서 행세를 했던 사람인데, 한용선이 이 한광천이 과거 보러 올라오는데 따라서 올라왔다는 것은 실제로 뭐 이제 자기 이름으로 과거를 또 보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고, 아마 또 이제 이런 연결이, 조직과 연결이 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사기치려는 아마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광천과 같이 이제 있다가 한광천이 역시 이제 낙방을 하니까 이 한용선이가 자기는 한번 했던 경력이 있으니까 홍패를 구입할 것을 넌지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이번에 급제한 사람 중에 너랑 공교롭게도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더라. 동명이인이. 한광천이라는 사람이 합격을 한 사람이 있다. 걔 홍패를 50냥에 사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실은 펄펄 그 사기의 냄새가 풍기죠. 지금의 동명이인, 음만 같은 동명이인도 사실은 별로 흔치 않은데, 옛날에 이제 한자까지 똑같아야 되잖아요. 한자까지 똑같은 이름의 한광천이 마침 이해에 합격을 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50냥에 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도 역시 그 가짜 홍패, 50냥에 산 가짜 홍패 한광천이라고 쓰여진 홍패를 들고 내려가서 이제 급제자 행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가 마침 아마 국상을 당했던 모양이에요. 국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마 뭐 어떤 이제 대왕대비나 누가 이제 죽었던 모양인데, 그래서 이제 퍼레이드, 육아는 이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외에 동명이인이라는 이야기가 됐느냐? 이거는 아마
한광천에게 죄책감을 덜어주는 측면도 있고, 진짜 홍패라는 걸 믿게 하려는 그런 것도 있겠죠. 동명이인이라고 해서. 그래서 들먹였지만 실제로 한광천이라는 급제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용선이 10여 년 전에 했을 때도 그렇고 한광천도 그렇고 둘 다 이제 완전히 가짜 홍패인데, 그 전에 이제 뭐 박수명의 홍패는 이제 같은 박씨를 찾아서 진짜 홍패를 팔았던 건데, 이 경우는 이제 50냥이잖아요. 앞에 박수명 홍패는 200냥이었잖아요. 진짜 홍패는. 그러니까 이제 가짜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 봤던 조기철 같은 경우는 또 330냥이었거든요. 그 경우는 또 뭐 약간 바가지를 또 썼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아무튼 가짜 홍패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어보를 이제, 그러면 이 홍패를 만들려면 어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어보를 위조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완실이라는 이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1838년, 헌종 4년부터 이 어보 위조를 거의 업으로 삼았던 사람 같아요. 그러다가 한 6년 정도 하다가 1844년에 이제 발각이 되는데, 나무에 이제 어보를 새깁니다. 도장을 새겨서, 이제 홍패는 아니고, 과거 합격증은 아니고, 각종, 그 당시 이제 임명장이 있어요. 천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그 무슨 수문장에 해당하는 위장이라든가, 그리고, 관직은 없고, 관품만 있는 가선대부라든가, 가선대부는 사실 상당히 높은 품계인데, 아무튼, 그러한 이제 천문, 그리고, 옛날에 흔한 게 추증천문이죠. 추증은 원래는 그 자식이나 손자가 일정 벼슬 이상에 오르면 그 조상에게 주는 그런 그 천문이거든요. 이제 올려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이제 산소 같은 데 가면, 앞에 증자가 붙은 관직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이제 추증된 거죠. 자식이나 손자가 벼슬을 해서 그 아비나 할아비를 올려준 거죠. 그 이제 추증하면 추증 천문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위조해 줍니다. 그래서 한 30여 장을 이 권한실이가 이제 위조해서 팔다가 이제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분업화가 돼서 권한실은 이 도장 새기는 일을 담당을 하고, 이춘실이라는 사람을 끌어들여요. 이제 이 사람은 글씨를 잘 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천문에 글씨 쓰는 일은 이제 이춘실이가 담당을 하고, 그렇게 이제 했던 일이 헌종 때 이제 발견이 되고요. 그 뒤에 이제 철종 때 가면 더 조직화된 집단이 나타납니다. 1859년, 철종 10년 때, 이제 거의 이제 20년 뒤죠. 보면 이제 조병민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70세에 이제, 직역이 이제 유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선비죠. 유학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2년에 거주한다. 이제 2년이면, 지금 명보국장 있고 했던, 그쪽이 이제 건천동 옛날에 있던 그쪽이 이제 2년 쪽인데, 55세인 함흥 출신의 박대규라는 사람이 이 조병민을 찾아와요. 그래서 교지, 이게 이제 관직 임명장이죠. 관직 사령장. 이 교지를 위조해달라 해서, 그 글씨를 써줍니다. 근데 겨우 이 사람이 받은 돈은 성냥, 3냥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이치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45살인데, 이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박대규라는 사람, 이제 박대규가 이런 전문적인 브로커였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위조하는 총책이었던 것 같아요. 박대규에게 천문을 13냥에 삽니다. 아까는 이 조병민은 천문을 3냥에 만들어주고 팔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박대규는 이치명에게는 천문을 13냥에 팝니다. 몇 배를 이익을 본 거죠. 근데 이치명은 또 이 13냥에 산 천문을 최석부에게 17냥을 받고 팝니다. 또 도매상, 소매상만 다 있는 거죠. 앉은 자리에서 이제 4냥을 더 이익을 붙인 거죠. 처음에 위조했던 사람은 3냥밖에 못 받았는데 중간중간이 훨씬 더 폭리를 취하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시세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달랐던 모양이에요.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형태로. 문훈장이라는 사람한테는, 이 사람은 또 이쪽에 또 나름대로 또 조직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문훈장한테는 또 5냥을 받고 팔려다가 결국 이제 이때 붙잡혀요. 그러니까 이제
시세가 막 오르락내리락 한 거죠. 그러니까 루트도 상당히 다양하고 가격도 이제 천차만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대기한테는 전문을 13량에 사서 17량에 팔았는데 문훈장에게는 5량에 팔려고 했다는 거 보니까 이 이치명이라는 사람도 또 그 이하의 돈에 아까 조병민이 뭐 성량 3량 받았다듯이 아마 그런 또 루트가 또 있어서 그쪽에 또 아마 구매를 또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서재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65세, 직역이 이제 침업으로 나오는데, 우리 침수를 하는, 그러니까 뭐, 한의사까지는 아니고, 침구사 정도 됐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함경도의 그 출신인 이제 이진관이라는 사람, 출신은 이제 과거 합격자를 출신이라고 하는데, 실제 과거 합격했는지 여부는 뭐 확인이 되지 않죠. 천문 8장을 전당 잡히려고 했어요. 전당. 요즘에는 뭐 전당포라는 게 없지만 옛날에 이제 물건을 어쨌든 그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걸 전당 잡힌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당포에서 그런 일들을 했죠. 나중에는 뭐 지금은 뭐 이제 그 금융업이 발달하면서 이제 사라졌지만, 그래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그걸 이제 그 처분권을 이제 그 전당 잡힌 사람한테 넘기는 그런 거죠. 그 천문 8장을 이제 전당 잡히려고 이진관이 하니까 이 문훈장이라는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을 또 소개를 시켜줘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3냥을 이진관에게 빌려줍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업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보를 위조하는 사람, 천문을 위조하는 사람, 뭐 총책, 도매상, 소매상, 뭐 전당업, 소개꾼 이런 식으로 위조와 관련된 아주 다양한 형태의 직업군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는 이런 거 말고도 뭐 곡식과 관련된, 도량형과 관련된 사기 사건도 상당히 많습니다. 1852년에, 철종 3년에 서울 남부에 거주하던 이제 강치중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직업이 쌀장수였는데, 옛날에 이 쌀장수들이 사기를 치는 가장 전형적인 수법이 이 되박,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나무로 된 되나 말을 썼죠. 근데 되박의 크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대충 이제 보면 알죠. 그걸로 사기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모양이 비슷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썼던 방법이 밀가루로 풀을 발라서 되박의 내부를 두텁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폭이 좁으니까 안에 들어가는 그 용적이 작아지겠죠. 언뜻 보면 이제 밀가루니까 또 하얗게 돼서 대박 안에 붙이니까 언뜻 보면 잘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쌀의 양을 속여서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순찰하던 포교, 형사죠. 순찰하던 포교에게 이제 발각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장기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같은 해에 발각된 사건인데요. 1852년. 이 사람은 이제 함의전이라는 것은 이제 아래하에 쌀미자. 저는 이제 가게 할 때 전자죠. 그러니까 쌀이 좀 품질이 낮은 쌀이나 이제 잡곡 이런 거를 판매하는 사람, 가게를 함의전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시민이었습니다. 시민. 요즘엔 뭐 시민이 이제 시티즌에서 일반적인 뭐,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이런 이제 국민들을 이제 시민이라고 하지만 예전에 시민은 상인입니다. 상인. 그래서 이 장기수는 이제 그 당시 함의전의 상인이었는데 이 사람도 결국 곡식 장수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잡두, 그러니까 잡다한 콩이다 해서 여러 가지 뭐 콩은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콩에 뭐 팥 이런 것들 다 이제 잡두라고 했는데요. 그거를 이 사람은 이제 그 되박을 속인 게 아니라 물을 불려요. 마른 콩에 물을 불리면 양이 불지 않겠습니까? 물을 불려서 팔다가 역시 또 기찰하던 포교에게 적발이 됩니다. 참 그 양태는 참 비슷하죠. 오늘날도 뭐 물 먹인 소 뭐 그런 이야기가 뭐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또 사기를 치는 그런 수법도 있었습니다. 뭐 이 밖에도 수하게 많은 사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위조하고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런 뭐 다양한 모습들은, 또 구체적인 모습들은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또 따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당시에 이러한 이제 국가기강의 문란이라든가 뭐 신분 상승의 욕구,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상품화폐 경제 발달, 그리고 도시의 성장,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사기와 위조 범죄를 아주 양산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황금 만능 이런 것들이 막
그 당시에 이제 펼쳐졌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주의 사회는 지금과도 비슷한 양상의 범죄가 조선시대에 많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